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외적인 어떤 국제 정치 변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뭐 영사관 폐쇄하고 네, 맞습니다.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말로는 뭐 지금 바로 전쟁해야 될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예,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전선은 굉장히 넓어졌고요. 고조,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연일 신문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것들을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는 많은데 재밌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나왔던 말은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 경제 전쟁, 뭐 경제 갈등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미중 갈등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미중 갈등 양상이 작년과는 좀 다르다. 작년에는 관세 그리고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 구조를 이어갔다면 지금은 정치, 사회적인 이슈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래서 CDS,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얼만큼 위험 지표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격해질 때마다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들 또한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미중 갈등 양상이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인가 라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파급력은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틱톡을 뭐 MS가 네. 인수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네. 나오면서 영업 사업 중단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중국은 지금 미국의 엄청난 압박에 의해서 거의 그로기 상태? 네.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황?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곧 뭔가 그러니까 망한다기보다 아주 그냥 상당한 타격으로 쓰러질 네, 것 네. 같은 네.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실제 금융적인 면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글로벌 분위기라면 중국 증시는 폭망을 해야겠죠. 아, 폭락해야죠. 네.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폭락한다는 거는 주변국,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같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선행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컨센서스로 형성이 된다면 중국 증시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최근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은 완전히 집중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고, 뭐, 금융시장 개방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래제도 개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올 거다. 뭐 알리바바나 이런 네. 기업들. 그러면은, 중국 증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중국 경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퇴출시키겠다, 상장 퇴출하겠다, 막 이랬으니까.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한 주 동안에만 글로벌 글로벌 주식시장 펀드에 들어갔던 자금이 절반 정도가 중국 한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폭등을 한 거거든요. 말씀드리자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중국 경제를 망가뜨린다? 중국 증시를 망가뜨린다? 그러기에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좀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중국이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제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자료를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가 지난다 하더라도 반세계화,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밸류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깨지면서 각자 도생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각자도생 국면에서는 가장 선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도생한다는 의미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을 한 나라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보셨듯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한국,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잘 버티고 있고 안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더 취약한 나라들은 서비스 산업의 그렇죠.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라서 그런 쪽에 좀 위기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은 생산 시설은 완전히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밸류체인만 잘 맞물린다면 시장에서는 크게 위험도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큰 글로벌 트렌드는 빨리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서버 투자 데이터 센터, 5G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생산시설, 생산 기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밸류체인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생산을 할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자동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 속도 그리고 사이클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면서 중국과의 경쟁 어떻게 보면 긴 호흡에서 각자도생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웨이 제재한다, 여러 가지 제재한다고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판매 1위는 삼성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넘어섰습니다. 아니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네. 무슨 말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산부터 소비까지 밸류체인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자, 시간을 갖고 버텨보자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진핑 어떻게 보면 독재 체제, 그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잘 버티고 우리가 우리만의 밸류체인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데까지 시간만 번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단기간에 무너진다, 중국 경제가 망가진다 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워낙 그 뉴스를 통해서 중국의 아주 비관적인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그 홍콩 문제잖아요. 네네. 예. 홍콩 특별법을 폐지하면서 네. 이제 홍콩은 뭔가 모든 자본들이 탈출을 하고 네. 망가질 것처럼. 네. 근데 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홍콩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콩 상황을 본다면은 특별지휘권을 박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특별지휘권을 박탈을 함으로써 변하는 것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만큼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 생산품들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동안 특혜를 누렸던 걸 박탈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많은 우려는 있었잖아요. 네. 자본이 탈출할 것이다. 네. 글로벌 자금들은 전부 싱가포르로 갈 네네네. 것이다. 일본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큰 흐름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홍콩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허브냐? 중국으로 이동하는 허브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홍콩을 버리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홍콩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중국이 너무 커져서 홍콩을 반환받을 때의 비중보다 지금 비중이 너무 좁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 대해서도 중국이 압박을 하는 것은 너가 아니어도 우린 할 수 있어.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홍콩이 허브 역할을 하는데 허브는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서 거래되는 무역 대부분 50% 이상이 글로벌 전체에서 본다면 중국으로 다시 가는 비중이거든요. 특히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합치면 100%를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돈이 홍콩으로 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이 좋아 보이니까 홍콩을 통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네. 투자 혹은 중국에 대한 자금 네. 그 투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홍콩이 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원활해지고 더 쉬워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중국의 힘이 커졌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고 중국이 자본시장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단숨에 버리고 다른 나라들로 이동하기에는 중국에 대한 매력이 더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홍콩으로 나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에 탈출한 기관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런 액션을 단기간에 취할 수 있는 매력도는 그리고 위험도는 지금 생각했던 것, 걱정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런 갈등 관계에도 어쨌든 이제 대외적으로는 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도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뭐 미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중국은 지금 뭐 홍수라든가 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네.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두 나라의 실물 경제 지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자연재해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 이 두 가지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되는 흐름에 있어서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성은 지속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기대를 했다면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슬로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 정상화 스텝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한번 구글 들어가셔서 구글 액티비티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은 4월 중순 이후 쫙 회복되던 흐름들이 지금 멈춰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멈춰 있다라는 거죠. 확 꺾여가지고 이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금 뉴욕이나 이전에 위기를 겪었던, 그러니까 코로나19 폭발적인 증가세를 겪었던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남부 해안가 지역들이거든요. 이쪽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멈추거나 아니면 일부 후퇴하면서 좀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 트럼프가 2차 셧다운을 선택하느냐 여부죠. 2차 셧다운을 선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또 완전 다시 스톱이니까. 스톱을 해버리면 하게 되면은 2차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못하겠죠. 그렇죠. 선거도 있는데. 선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별 이슈가 지역별 확진자 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는 좀 방역을 강화하고 통제를 하되 다른 지역들은 활성화시키면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도 경제 지표들이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당분간은 조금 슬로해질 수 있고 이런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분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게 슬로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홍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은 삐그덕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3월 달에 이미 중국도 경제를 셧다운시키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택만 아니라면 미국과 비슷하게 경기가 회복되는 가파른 회복세에서 조금은 멈출 수 있거나 슬로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시 경기 침체로 가기는 쉽지 않다. 또 하나 미국이 경기가 좀 슬로해지고 중국이 경기가 슬로해지면 또 나오겠죠.
정부 대책들이 대책들이 나오고 또 지금은 코로나19가 미국은 다시 6월 말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5차 경기 부양책을 서두른 것도 있고 규모를 더 늘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에는 더 불안하기보다는 안 좋아지니까 또 들어오는구나. 아유, 좋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좋다라는 것들, 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만약에 정책이 없었다면 출렁였겠죠. 그런데 이 출렁일 만한 변수들을 정책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옆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안정성을 보이면서 과열을 옆으로 해소해 나가는, 진정시켜 나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글로벌 전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타격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다. 지금 여기서 삐끗하면은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정책은 정책대로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출렁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여기서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정책이란 게 초기에 세게 들어올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보다 더 센 정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책의 여력이 있을까? 최근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정책이 들어온 건 오케이인데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전 아직까지는 좀 긴 호흡에서의 얘기라고는 보겠지만 정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글로벌 통화 정책들이 너무나 완화적으로 가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좀 긴 호흡에서긴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삐끗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출렁이면은 정책을 붓고 하면서 이 경기 방향성을 최소한 유지시키려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요소는 이제 과거의 것들은 이미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차 팬데믹 정말로 세게 와서 정말 그러니까 2차 팬데믹이 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스로 인한 다시 셧다운이 내려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만 없다면 경기 부양 정책이든 경기 흐름이든 아니면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경기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경기 방향성이 조금 슬로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슬로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경기가 다시 꺾인다면은 제 전망이나 모든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 입안자나 정책 당국자들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죠.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경기 충격이 있고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는데 초반에는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웬만한 정책이 들어와서는 먹히질 않았습니다. 연준에서 뭐 거의 매주 뭐 긴급회의라면서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이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면 뭐야 저거 나왔는데 뭐 더 나올 게 있어? 더 나올 게 있어? 더 나올 게 있어? 하면서 떨어졌는데 주식시장을 바닥을 만들어준 흐름은 무제한 양적 완화 뭐든 하겠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망가지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정책을 믿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꺾거나 아니면 정책은 이제는 정책이 더 없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는 제 전망에는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갖지 말자. 그러면은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